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1,000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2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지휘, 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1년 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1년 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 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가운데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종합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당원 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승리라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란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신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당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학교와 실내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 득점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응원 도구까지 준비한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지자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 아들이랑 같이 보는 첫 월드컵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돼서 좀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야외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은 피리를 불고 대한민국도 외치며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나라가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고 16강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도 거리 응원에 나온 시민들과 하나가 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일단 아까 전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응원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리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달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경기 2대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평양의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로부터 2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 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는데 오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밝힌 지 2주가 넘었지만 이란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시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란의 속내를 홍성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란 정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한국에만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어려운 이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100일이 넘도록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시인한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사과를 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날도 주한 이란 대사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ما در واقع ما همچنان تکذیب می‌کنیم اقدام ایران رو نسبت به این حادثه. ما دخالتی تو این حادثه نداشتیم. 이란 측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이란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란 측이 고의성을 갖고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결국 이란이 지금처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다가 전후 재건 사업 등의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코스피가 8% 급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공포를 이겨내고 8,100선에 복귀하면서 9,000선 도달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진정됐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월요일 공포장에서 7,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8,100선에 가뿐히 안착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직전 최고치를 넘어 9,000선에 도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든 점이 시장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은 시장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오는 18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인데
시장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의 첫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ME 그룹의 페드워치 툴은 98.5%의 확률로 미국의 이달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케빈 워시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느냐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좀 커질 수가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라면 연준이 백악관의 요구에 굴복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한 25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지도 관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금리 상승, 환율 상승 부담 때문에 일단 한국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팔았던 좀 물량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인공지능 거품론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ما فارغ از لفاظی‌ها و تهدیدها و ادعاهای طرف مقابل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서명식이 G7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대미 협상단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파견되는 등 서명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하며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청년 고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유월호를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에서 고용 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 비상계엄 여파가 있던 지난해 1월호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와 고용 등 민생 지표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유가와 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흥행 지표인 일자리는 지난달 들어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줄며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에 비해 감소폭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견인하고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역주행한 겁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전통적인 고용 창출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일자리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며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은 산업과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또 계층별 업종별 세부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 기초 골조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이 많이 필요한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건설 공장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상황에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짓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모습이지만 레미콘 타설 등에 쓰이는 크레인만큼은 봄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트럭 기사들이 운송료를 높여달라는 파업에 돌입하며 지난 월요일부터 레미콘 수급이 끊긴 탓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건설사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수급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측이 직영 트럭 10대를 동원했지만 조합원들이 가차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고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를 갖다 넣어놨었어요. 시험장에 끝냈다고. 안 나가기로 했다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경기도 용인 건설 현장도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건 마찬가지. 그렇게 파업 나흘 만에 대형 건설사 22곳이 맡은 수도권 현장 105곳에 레미콘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은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며 몇 주는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현장들은 건설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75,800원이었던 운송 회수당 단가를 4,200원 올리는 방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68%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다시 교섭에 돌입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기사 노조가 새로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원 찬반 투표 문턱까지 넘길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근거 없는 건강 정보를 사실인 양 홍보해 제품을 파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을 대학병원 전문의라 소개하는 남성이 피로 해소와 다이어트에 좋다며 매일 아침 공복에 버터를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영상엔 버터 판매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버터 한 숟가락만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고 살이 빠졌어요. 맞아요. 버터가 최고예요. 피부과 전문의란 여성은 립의 크림으로도 안 되는 기미와 검버섯을 들기름이 완화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 가운에 적힌 이름과 소속 병원은 알아볼 수 없는 외계어로 돼 있습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알부틴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잡티 등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판촉을 위해 만들어낸 AI 가짜 의사란 걸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는데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무분별한 정보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월 한 달간
노인 건강 관련 유튜브 조회수 상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 42%가 AI를 이용해 제작됐고 24%는 전문가를 사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약보다 좋다거나 냉동 블루베리가 당뇨를 완치시킨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특히 60, 70대 노년층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 정보를 찾아볼 만큼 관심이 커 언제든 현혹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계속 단속하고 있지만 AI 영상을 모두 걸러내긴 불가능해 누구 말이든 그냥 믿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택배와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지목되었습니다. 논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900만 명 가까운 도급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중립지대 공익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제에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도급제는 개인 비용 처리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방관하고 공익위원들이 회피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거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의 위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 직후 전 세계 시청 1위로 직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응징하는 권선징악 서사가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은 폭력을 일삼는 학생부터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응징합니다. 이른바 사이다 전개로 화제가 된 참교육은 공개 첫 주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했습니다.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적인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원작 웹툰에서 논란이 불거진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은 일정 부분 덜어내고 OTT 콘텐츠로서 오락적 재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에피소드 단위로 시청 부담이 적은 데다 누구나 아는 교육 문제를 선악이 분명한 구도로 풀어내 명쾌하게 해결하는 게 직관적 쾌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간략하게, 통쾌하게 설명해내고 물론 이런 단순한 접근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감독관이 학생 훈육을 위해 체벌해도 된다는 설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시리즈 공개 전부터 또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답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현실에서 벌어진 그 교권 침해 현장과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만 작품에는 애초 비현실적 상황과 해결 방식도 적지 않게 나오는 만큼 판타지에 가까운 드라마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JTBC가 200억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JTBC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해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와 대형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제작과 방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나 학대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더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7.1도, 청주가 18도, 대구가 17.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